자, 오늘의 수업은 시조 4편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과서와 학습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학년 때 우리가 시조에 대해서 배웠죠?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조는 고려 중엽의 평시조의 형태로 시작이 되었고요. 고전 시가 중에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향유되는 유일한 한국 문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상의 특징입니다.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주로 평시조는 사대부들이 주된 작가층이었습니다. 따라서 유교적 충의 사상을 다루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교과서에도 있고요.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 라는 작품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강호 한정가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입신양명을 통해서 삶의 전반부에는 공직자로서 국가에 충성을 하고 그 후 삶의 후반부에서는 자연에서 전원에서 은퇴하여 강호 한정을 누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호라는 것은 강과 호수, 즉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는 것을 강호 한정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윤선도의 만흥도 같은 유의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작가층은 기녀들이 있습니다. 이 기녀들의 시조의 특징은 인간의 진솔한 감정을 순 우리말을 사용해서 표현했다라는 점이 주된 특징이 되겠고요. 1학년 때 배운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라는 작품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형식적 특징 첫 번째 사음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음보라는 것은 이때 음보라는 것은 한 행을 한 호흡에 몇 번 끊어 읽느냐를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시조 같은 경우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한 행을 4번에 나눠 읽기 때문에 사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요 같은 경우는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3, 4조의 음수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음수율은 글자 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장을 한번 볼까요? 이 몸이 3글자, 죽고 죽어 4글자, 100번 3글자, 고쳐주고 4글자. 그래서 이 작품은 주로 3글자, 4글자의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넋이라도처럼 4글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3, 4조 혹은 4, 4조 음수율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초장, 중장, 종장, 즉 3장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각 장은 1음보, 2음보를 합쳐서 한 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장은 1구와 2구, 중장은 3구, 4구, 종장은 5구, 6구 이렇게 전체적으로 6구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특이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향가를 배웠을 때 향가의 낙구, 아으라는 뭐 이런 그 낙구가 이 시조에게 이어져서 시조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음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절이라는 것은 발음의 단위가 되겠죠.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발음의 단위. 그래서 음절은 통상 글자 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3음절 그러면 여러분들 3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조의 형식상 특징은 초중종장의 3장이고 한 장은 1, 2, 3, 4, 5, 6 이렇게 6구로 되어 있고요. 글자 수 전체를 따지면
대략적으로 45자 내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형식에 따른 시조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형태의 시조는 평시조였습니다. 이 평시조는 3장6구 4음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평시조가 점차적으로 가면서 장형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장형이니까 여러분 형태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시조가 길어지면 어시조가 되는데요. 어시조는 특히 초중 종장 중에 한 구가 늘어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작품 중에 사설시조가 두 편이 있습니다. 이 사설시조들은 초중 종장 중에 특히 이 중장 부분이 두 구 이상 더 늘어나는 경우를 갖다가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주로 이런 평시조 형태가 많이 지어졌고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뒤에 보시는 이런 사설시조의 형태들의 시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평시조는 주로 사대부층이 주로 다루었다면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주로 사용했던 시조의 형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전기 시조의 향유 계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향유라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힙합을 향유하는 계층들은 주로 청소년 계층이 되겠고요. 트로트를 향유하는 계층은 주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전기 시조의 향유 계층은 주로 4대부였고요. 창작 계층도 주로 4대부였습니다. 따라서 유교적 이념, 충과, 효, 자연 친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강호, 한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호, 한정. 그 다음에 기녀들, 즉 기생들이 그 시조의 작가와 향유 계층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주로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조기는 주로 3장6구 45자 내외의 평시조를 지켰고요.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로 가면서 향유 계층과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주로 작가층이 4대부에서 평민층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민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어떤 삶의 고달픔, 또 양반에 대한 비판과 풍자 등을 주로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설시조의 미의식 세 가지를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면 사설시조의 미의식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위에 있는 이런 남녀 간의 진솔한 사랑, 또 어떤 신분제 사회에서 이 평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과 어려움, 불합리 이런 것들을 다룬 삶의 고달픔, 그리고 조선 후기에 있는 그 탐관 오리 등과 같은 양반에 대한 비판과 풍자 이런 것들을 사설시조의 미의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과서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08쪽을 펴시면 여러분 개랑이 지은 이화우 훗불일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조는 제목이 없는 것이 다수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이화우 훗불일제 제목이 없죠. 자, 그러나 연시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 교과서 209쪽을 보면 윤손도의 시조에 보면 만흥이라는 제목이 있죠. 이렇게 연시조의 경우는 제목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조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부르냐? 여러분 초장의 첫 구, 즉 이름보와 이음보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랑의 시조를 우리 제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화후 흩뿌릴 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작품과 관련된 시적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인 계랑은 스스로를 매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계랑의 호는 매창이고요. 조선시대 여류 시인 겸 귀녀입니다. 자, 그녀가 사랑한 사람, 이 작품에 보면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 되겠죠. 이 유희경은 누구이냐? 그는 매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천민으로 태어났고요. 13세 혼자 부친을 위한 3년상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한 학자 남언경과 영의정 박담으로부터 발탁이 돼서 그에게서 문학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그의 신분은 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유희경이 전국을 팔도를 유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창이 있는 여러분 그 계량이 전라북도 부안에서 기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창의 나이가 19세였습니다. 이 매창은 팔도를 유람하고 있는 시인이었던 이 유희경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 그로부터 1년 뒤에 임진왜란이 발발이 되었고요. 유희경은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의병 활동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별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후 의병을 일으킨 공로로 선조는 임진왜란 후에 유희경을 면천을 시켜줍니다. 즉 평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광해군은 그의 능력을 알아보았고 그래서 중국 사신의 접대 비용 마련을 계기로 해서 정삼품의 당상관에 관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희경은 사후에 한성부 판윤에 추중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성부 판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시장이 되도록 시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러분 유희경은 천민으로 태어나서 이런 서울시장에 이르는 그런 드라마틱 인생을 살았고요. 그 과정에서 매창과의 아름다운 짧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고 이 매창은 그런 유희경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창은 이 시를 짓고 나서 수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녀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오직 유희경만을 생각하며 이렇게 지냈다고 하죠. 자,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 초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초장이 되겠죠? 이화우 뿌릴째 울고 잡고 이별한 님 해서 몇 음보가 되죠? 4음보가 됩니다. 중장입니다.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라고 해서 4음보가 되겠고요.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메라 이렇게 해서 4음보가 됩니다. 그러면 3장이 되겠고요. 이렇게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해서 3장 6구가 되겠고요.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라고 했던 부분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뿌릴째 여러분 이화가 여러분 봄에 피는 백꽃을 말합니다. 이 백꽃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비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백꽃이 떨어질 때 울며 헤어졌는데요. 여기에 잡고라는 것은 여러분 생략이 됐겠지만 우리가 문맥적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손을 잡고 이별한 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시적 상황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별 상황입니다. 자, 이 이별 상황에 이 님은 유희경이 되겠고요. 추풍낙엽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봄에서 가을로 이렇게 흘렀다라고 봅니다. 추풍낙엽, 떨어지는 낙엽의 저는 바로 유희경, 위에 님이 되겠고요. 나는 개랑이 되겠습니다. 그도 생각을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메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리라는 것은 개랑과 유희경 사이의 공간적,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요. 또 이별로 인한 님과의 심리적 거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과장된 표현이 되겠죠. 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만날 수가 없죠. 오로지 꿈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외로운 꿈 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아시고요. 그러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운 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전전반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전반측.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 한 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꽃이 비처럼 떨어지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강적 이미지라고도 하고요.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시각적 여러분 이미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추풍낙엽이죠.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입니다. 이것도 떨어지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강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내는 문학적 효과는 여러분 이별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그런 것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이런 하강적 이미지가 이별의 어떤 정서를 심화시키는 데 아주 적절한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정리하면 매우 애상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상적이 어떤 뜻이죠? 매우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제재는 떨어지는 배꽃과 추풍 낙엽 그리고 이별 상황이 되겠죠. 자, 주제는 님을 그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별의 정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 작품의 시적 상황은 남녀 간의 이별이고요. 시인은 이 작품 이후 수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하강적 이미지가 쓰였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이와우와 추풍낙엽.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효과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비유 또는 상징적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와우와 여러분 추풍낙엽은 떨어지는 눈물을 표현한 보조관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계절의 흐름, 즉 시간의 흐름이 있겠죠.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배꽃이 떨어지는 봄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로의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여러분 210쪽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자, 여러분 이하우와 추풍낙엽이 무엇을 형상화하는지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와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결국 시간적인 거리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별한 지 봄에서 가을이 된 거죠. 자, 이때 비와 낙엽은 어떤 이미지? 떨어지는 이미지, 하강 이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천리라는 것은 우리 과거 시간의 거리의 단위를 보면 여러분 심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를 4km로 봅니다. 4km. 그러니까 천리가 되면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님과 나 사이에 400km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실제 거리가 400km가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천리는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님과 화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과장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별의 정서를 심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 교과서 209쪽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작자 미상의 여러분 사설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지어졌고요. 주로 여러분 평민들이 작가층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사회는 신분 사회였고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나 아니면 여성들의 삶에 제약 혹은 불합리가 많았습니다.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을 시로 형상한 것이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창내고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시를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몇 음보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4음보가 되겠죠. 자,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멸장지, 암돌적이, 숫돌적이, 배목골새, 크나근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따가 답답할 째면 여다져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설시조라 하더라도 마지막 종장의 첫 보는 세 글자랑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설시조 중장이 여러분 길어진 형태가 사설시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어로 풀이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 싶다.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중장은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뭐 이런 문을 만드는 도구와 재료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종장에 그 창을 내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까 살면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이 많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창을 만들어서 숨통을 좀 틔워보자 라는 그런 창작 의도가 들어 있겠죠. 위로 가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을 내고자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 이렇게 여러분 반복이 되어 있죠. 여러분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은 마음속에 창을 내고자 하는 것인데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으면 이렇게 네 번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할 만큼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요.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A, B, A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A라는 것은 여러분 창을 내곤다, 창을 낸다. 그 다음에 창을 낸다가 여러분
이렇게 A로 표현이 됐고요. B는 A와 다른 내용이죠. 이내 가슴에 이렇게 해서 AABA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서 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답답한 내면의 고뇌를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뭐에 비유를 했느냐? 여러분 방입니다. 여러분 창이 없는 방,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답답하죠. 이런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창문 없는 방에 비유를 했고요. 그런 방에 창을 내서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담아서 이 작품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장에서는 도대체 창을 어떻게 만들지가 설명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는 여러분 문의 종류가 됩니다. 문의 종류. 이 방에 창, 즉 문을 내야 되겠죠. 창문을 내야 되는데 창문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이런 문을 갖다가 한 개만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내겠다는 겁니까? 네 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답답하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수의 창문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자, 앞에 거는 문의 종류라고 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여기 있는 암돌적이, 수돌적이라는 것은 문을 다는 데 쓰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을 다는 데 쓰는 도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목걸쇠라는 것은 문에 거는 손잡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잡아당기는 것을 배목걸쇠쯤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 창문에 이런 배목걸쇠라든지 이런 숫돌 이런 것들을 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연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크나큰 장돌이 즉 망치가 되겠습니다. 이 망치로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이 시인의 시적 화자의 무엇이 드러난다?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의지가 드러나겠죠.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창을 내고냐 하느냐? 이따금 그랬습니다. 이따가 즉 이따금 하 여러분 중세국어문법 1학년 때 배웠을 때 하라는 뜻이 많을 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많다라는 뜻이고요. 너무 많아서 답답할 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서 이어 흩뿌릴제도 보면 시적 화자의 정서가 외롭다라는 게 직접 언급되어 있듯이 여러분 이 작품에서도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직접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열고 닫고 해볼까 하노라 라고 여러분 작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설시조가 되겠죠. 중장이 길어진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 작품을 갖다가 여러분 왜 해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해학은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웃음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 그 선조들은 매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여기서 자제를 하지 않고요. 이걸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극복의 방법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을 통해서 상황을 극복하겠다. 이런 부분들 해학이라고 이야기하겠고요. 의지적 아까 얘기했었죠. 창을 내겠다는 것을 4번 이렇게 반복하는 걸 통해서 정말 창을 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고 있고요. 자, 마음. 삶 속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싶어 탈출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창은 일종의 탈출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머리 아프고 답답할 때 탈출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게임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시적 화자는 이 탈출구를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평민들에겐 제한 사항들이 많았겠죠. 출세길에도 뭐 제한이 있었고요. 만약에 평민 여성이라고 하면 우리 시집살이요 기억나나요? 배웠던 거 기억납니다. 뭐 시아버지는 뾰족세고 뭐 시어머니는 뭐구 이런 것처럼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답함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라고 하고요. 자, 마음의 창을 낸다라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문학성을 획득했고 이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웃음을 통해서 극복해 가겠다라는 해악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1쪽 학습활동 4번이죠. 각 장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표현상 특징을 써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장에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 있고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식구, 반복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중요한 아주 기발한 어떤 발상, 착상이라는 게 비유죠. 이런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뭐에? 방에 비유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창. 뭐 여기서 여러분 뭐 문이라고 봐도 되고요. 뭐 창문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 종류와 부속품을 뭐 했습니까? 나열했습니다. 나열 혹은 열거했죠. 자, 그래서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열거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종장에서는 창을 통해서, 즉 어떤 탈출구가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 드러난 형식적 특징, 그 다음에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길어졌습니다. 그 결과 숨가쁘게 많은 말을 이어나가는, 자, 어떤 효과가 있다?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어조가 느껴진다. 자, 여러분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에 비해서 길어졌다. 그 결과 숨가쁘게 많은 말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어조, 말투가 느껴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 212쪽에 있는 표, 보기 화면을 보고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어훅 불일제, 귀녀였고요. 임에 대한 그리움, 평시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시조, 작자, 미상, 평민 혹은 뭐 평민 중에서도 여성이 일 가능성도 높겠죠. 어떤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시의 종류가 사설시조가 되겠습니다.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학습지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학습지를 펼쳐 주시고요. 잠시 쉬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